내 집에 몰래 들어온 전 남편, 진짜 이유는 충격적이었다. 한밤중 2시 CCTV를 확인한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분명 혼자 살고 있는 우리 집 거실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바로 5년 전에 이혼한 제 전 남편이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속 이상한 낌새. 지금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던 경험입니다. 저는 올해 36살이고 5년 전에 이혼을 했어요. 당시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헤어졌는데 그렇게 심각한 갈등은 아니었거든요. 단지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원만하게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연락도 거의 하지 않았어요. 가끔 법적인 서류 때문에 한두 번 통화한 게 전부였죠. 현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제게는 정말 소중한 제 공간이에요. 이혼 후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거든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런데 3주 전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들어왔을 때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제가 없는 동안 제 집에 들어왔다 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실 소파 쿠션의 위치가 미묘하게 다르다거나 화장실 변기 뚜껑이 평소와 다르게 올라가 있다거나 하는 작은 변화들이었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이라 처음에는 내가 깜빡했나? 하고 넘어갔죠.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경 쓰이는 건 침실이었어요. 제가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히 베개를 이렇게 놓고 나갔는데 집에 돌아오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불도 마찬가지였고요.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까 생각했지만 창문은 항상 잠가두거든요. 겨울이라 환기를 자주 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냉장고 앞에 붙여둔 메모지들의 순서도 바뀌어 있었어요. 제가 항상 같은 순서로 붙여두는 편인데 미묘하게 위치가 달라져 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주일 정도 계속되니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혹시나 해서 집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인 수진이한테 얘기해 봤어요. 수진이는 너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 거 아냐? 혼자 살면서 예민해진 것 같은데?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다른 냄새가 났거든요. 제가 쓰지 않는 남성 향수 냄새였어요. 너무 희미해서 착각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냄새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는 걸까? 하지만 현관문은 디지털 도어락이고 비밀번호는 저만 알고 있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함부로 들어올 수 없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어떻게 들어오는 걸까요? 이런 생각을 하며 뒤척이다가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 낯선 흔적.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신발장 위에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작은 먼지 자국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제 청소했던 곳이었거든요. 분명히 깨끗하게 닦아놨는데 새로운 발자국 같은 흔적들이 있었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신발장 옆 벽면에도 미세한 손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가 벽에 손을 짚고 신발을 신었을 때 생기는 그런 자국 말이에요. 저는 항상 신발을 신을 때 벽에 손을 대지 않거든요. 신발장에 앉아서 신는 습관이 있어요.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갔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였어요. 회사에 가서도 온종일 이 일만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카페에 앉아서 계속 고민했죠. 혹시 전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나? 아니면 관리사무소 직원 중에 이상한 사람이 있나?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섬뜩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일상을 관찰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이에요. CCTV라도 설치해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퇴근길에 용산 전자상가에 들러서 작은 무선 CCTV를 샀어요. 설치가 간단하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집에 와서 거실 한쪽 모서리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CCTV를 설치하면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누군가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지? 혹시 위험한 사람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앱으로 CCTV 화면을 확인해 봤어요. 거실이 선명하게 보였고 야간 촬영 기능도 잘 작동했어요.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다시 현관문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제와 비교해서 새로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다행히 특별한 변화는 없었어요. 어제 CCTV를 설치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집 상황을 확인해 봤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의 위치가 미묘하게 바뀌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히 테이블 가운데에 놓여 있었는데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해 있었어요. 이상하다. 혹시 제가 기억을 잘못하나? 하고 생각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3시경 회사에서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어요. CCTV 앱에서 움직임 감지라는 알림이 온 거예요. 급히 앱을 켜서 실시간 화면을 확인해 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CCTV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 오후 2시 47분 녹화된 화면에서 현관문이 조용히 열리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키는 175cm 정도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고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마치 이 집을 잘 아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와서 주위를 둘러보더니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TV를 켰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TV를 시청하고 있는 거예요. 약 20분 정도 TV를 본 후에는 냉장고를 열어서 물을 꺼내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도 들어갔다 나왔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남자가 제 침실로 들어간 거예요. 침실에는 CCTV가 없어서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약 10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한 후 조용히 나갔습니다. 전체 영상 시간은 약 40분 정도였어요. 그 40분 동안 그 남자는 마치 자기 집에서 쉬고 있는 것처럼 편안해 보였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장면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손이 벌벌 떨렸어요. 동료들이 왜 얼굴이 그래? 어디 아프냐? 고 물어볼 정도로 창백해졌거든요. 도저히 집중할 수 없어서 조퇴를 했어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 남자의 움직임, 걸음걸이, 체형. 뭔가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모자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부터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디지털 도어락에는 이상이 없었고 문짝이나 문틀에도 억지로 연 흔적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도대체 누가 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걸까요? 비밀번호는 제 생일과 관련된 숫자로 설정해 놨어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이 추측할 수 있는 숫자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남의 집에 들어올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날 밤 정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또 올까봐 계속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어요. 새벽 2시, 3시까지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비밀번호를 바꿨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는 숫자로요. 그리고 추가로 현관문 앞 복도에도 작은 CCTV를 하나 더 설치했어요. 누가 오는지 미리 확인하려고요. 며칠 동안은 조용했어요. 새로운 비밀번호 때문인지 더 이상 이상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고 CCTV에도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어요. 이제 해결됐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안도감도 잠시였습니다. 일주일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밤중 몰래 들어온 전 남편. 일주일 후 금요일 밤 친구들과 회식을 하고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시간이 밤 11시 반 정도였죠.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는데 회식이 길어졌거든요. 조금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그런데 새벽 2시경 스마트폰 알림 소리에 잠이 깼어요. 반쯤 잠든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확인해 봤는데 또 움직임 감지 알림이 와 있었어요. 또 왔나? 하는 생각과 함께 급히 앱을 켰어요. 실시간 화면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 심장이 멈출 뻔했어요. 거실에 그 남자가 또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불을 켜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모자를 쓰지 않았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남자는 바로 5년 전에 이혼한 제 전 남편 민수였습니다. 민수가 제 거실에서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현실감이 없었어요. 이게 꿈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스마트폰 화면 속의 민수는 분명히 실제였어요. 민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서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어제 산 맥주였어요. 그리고 TV를 켜서 심야 영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아직도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처럼요.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정말 복잡했어요. 무서움, 분노, 당황스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어떻게 들어온 거지?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왜 들어오는 거야? 지금 나가서 따져야 하나?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어요. 하지만 너무 무서워서 침실에서 나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5년 전에 이혼할 때는 원만했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몰래 들어오는 민수를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약 1시간 정도 지켜봤는데 민수는 계속 TV를 보고 있었어요. 중간에 화장실도 갔다 오고 냉장고에서 뭔가를 더 꺼내 먹기도 했어요. 정말 편안해 보였어요. 마치 아직도 이 집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요. 새벽 3시 반경 민수가 일어나더니 주위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맥주병을 치우고 리모컨을 원래 자리에 놓고 소파 쿠션도 정돈했어요.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나가기 전에 민수가 한 행동이 더욱 소름 끼쳤어요. 침실 쪽을 한참 바라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중얼거렸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봤을 때 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문을 잠그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잠깐 외출했다가 돌아온 사람처럼요. 민수가 나간 후에도 한동안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CCTV 화면을 확인하며 혹시 다시 들어오지는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도대체 왜 들어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일어나 보니 오후 1시였어요. 토요일이라 다행히 출근하지 않아도 됐지만 온종일 이 일만 생각했어요. 녹화된 영상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민수의 표정, 행동, 모든 것을 분석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민수가 냉장고를 열 때 마치 냉장고 안 구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바로 찾아서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갈 때도 불을 켜는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5년 전에 살던 집이긴 하지만 그 사이에 제가 많은 것들을 바꿨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마치 어제까지 여기서 살았던 사람처럼 모든 게 익숙해 보였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더 깊어진 의문. 그날 오후 친한 친구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수진아, 나 진짜 큰일 났어. 민수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와. 수진이는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민수가 왜 내 집에 들어와? 너 꿈꾼 거 아냐? 하지만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수진이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거 완전 불법 침입이잖아. 바로 신고해야 하는 거 아냐? 저도 신고를 생각해봤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어요. 우선 민수가 어떻게 비밀번호를 알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할 것 같았어요. 수진아, 혹시 민수가 내 일상을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무슨 말이야?
비밀번호를 바꿨는데도 들어왔잖아. 그럼 내가 새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어디서 봤다는 얘기 아냐?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혹시 직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뒤따라왔을 수도 있고.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 출퇴근 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아침 8시 30분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만약 민수가 제 일상 패턴을 파악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 들어오는 걸까? 뭐가 목적인지 모르겠어. 혹시 아직도 너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이혼했지만 잊지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었지만 뭔가 더 복잡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민수의 행동을 보면 단순히 그리워서 들어오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했어요. 마치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요. 수진아, 나 오늘 밤에 직접 확인해 보려고. 뭐? 위험하지 않을까? 만약 민수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으면 어떡해?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가 언제 또 들어올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는데 계속 불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괜찮을 거야. CCTV로 미리 확인하고 위험하면 바로 신고할게. 수진이가 같이 있어주겠다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혹시 상황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요. 대신 밤새 전화를 켜두고 30분마다 안전 확인 문자를 보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일부러 평소보다 일찍 불을 껐어요. 민수가 제가 잠들었다고 생각하도록요. 그리고 침실에서 스마트폰으로 CCTV 화면을 지켜봤어요. 밤 10시, 11시, 12시. 시간이 흘러도 아무 일이 없었어요. 혹시 민수가 오늘은 안 오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1시 15분, 복도 CCTV에 움직임이 포착됐어요. 누군가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제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역시 민수였어요. 민수는 현관문 앞에서 잠깐 서 있더니 조심스럽게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당연하죠. 저번에 바꾼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민수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몇 번 더 시도해봤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 민수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뭔가 중요한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통화를 끊은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수가 현관문 옆 화분을 들어 올리더니 그 밑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봉투 같은 것이었는데 그 안에서 열쇠를 꺼내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열쇠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제 집 열쇠를 복제해서 화분 밑에 숨겨놨던 거예요. 도대체 언제 누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민수가 집에 들어온 후의 행동도 이전과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거실에서 TV를 보지 않고 바로 침실로 향했어요. 침실 CCTV가 없어서 뭘 하는지는 볼 수 없었지만 약 15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주방에서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서랍들을 하나씩 열어보고 찬장도 살펴봤어요. 마치 특정한 물건을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약 30분 후 민수가 작은 상자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제가 본 적 없는 상자였어요. 민수가 어디서 찾은 건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 집 어딘가에 숨겨져 있던 물건 같았어요. 민수는 그 상자를 소파에 놓고 열어봤어요. 거리 때문에 정확히는 보이지 않았지만 서류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민수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서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민수가 단순히 그리움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뭔가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직접 맞서기로 한 날. 다음 날 아침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가 무슨 목적으로 들어오는지,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우선 화분 밑에 숨겨진 열쇠부터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제 집 현관문 열쇠가 있더라고요. 언제 누가 복제해서 여기에 숨겨놨는지 정말 소름 끼쳤어요. 그리고 민수가 찾았던 그 상자도 찾아봤어요. 침실 옷장 깊숙한 곳, 제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공간에 숨겨져 있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이혼 서류, 재산 분할 관련 서류, 그리고
제가 전혀 모르는 문서들이 있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 같았는데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동산을 산 적이 없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 제 도장이 찍혀 있는 서류들도 있었어요. 분명히 제 도장인데 언제 찍힌 건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수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숨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대면해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평소처럼 불을 끄고 잠든 척 했어요. 그리고 새벽 1시경 예상대로 민수가 왔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바로 침실로 향했어요. 침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등을 켰어요. 민수야, 뭐 하는 거야? 민수는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마치 유령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미선아. 왜 안 자고 있어? 내가 왜 안 자고 있냐고. 너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떻게 들어온 거고?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손을 벌벌 떨면서 저를 바라봤어요. 미안해. 설명할게. 잠깐만. 설명? 지금 당장 설명해. 왜 내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들어오는 거야? 열쇠는 어떻게 구한 거고? 민수가 주저주저 하면서 대답했어요. 미선아, 사실은 내가 아직도 이 집 세입자로 되어 있거든. 뭔 소리야? 우리 5년 전에 이혼했잖아. 집도 내가 혼자 살겠다고 했고. 그게 서류상으로는 아직도 공동 명의야. 이혼할 때 급하게 하느라 제대로 정리 안 된 게 있어.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분명히 이혼할 때 모든 걸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남아 있었다니요. 그렇다고 해서 몰래 들어올 권리가 있는 거야? 미리 연락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해. 너한테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그리고 사실 다른 이유도 있어. 어둠 속에서 마주한 얼굴. 다른 이유? 무슨 다른 이유?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미선아, 너 요즘 이상한 사람들한테 쫓기고 있는 거 알아? 뭐? 무슨 소리야? 내가 지난달부터 느꼈는데 내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들을 자주 봤어. 내 직장 앞에서도 집 근처에서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너 지금 나를 스토킹하고 있었다는 거야? 스토킹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런 거야. 이혼했지만 너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지 않잖아. 민수의 말에 따르면 저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 안전을 확인하려고 가끔 집에 들어와서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펴봤다는 거였어요. 그럼 그동안 내가 느낀 이상한 기분들이. 맞아. 내가 들어왔다 간 흔적들이야. 미안해, 몰래 하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해서 눈치챈 것 같더라. 하지만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 상자는 뭐야? 내 침실에 숨겨놨던 그 서류들 말이야. 민수의 표정이 더 심각해졌어요. 그게 진짜 중요한 문제야. 미선아, 너 내가 상속받은 부동산 있다는 거 알아? 상속? 난 상속받은 부동산 없는데? 내 할머니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있어. 작년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너한테 상속된 거야. 제 할머니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상속받을 만한 재산이 있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거든요. 그 땅이 뭐가 문제인데? 그 땅이 지금 엄청난 개발 예정지야. 대기업에서 그 일대를 전부 매입하려고 하는데 내 땅만 빠져 있는 거야. 민수가 설명하기로는 그 대기업에서 저를 찾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악덕 업체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너를 감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들은 내가 그 사실을 모르는 걸 이용해서 헐값에 사려고 하거든. 점점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어요. 민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모르는 사이에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왜 나한테 직접 얘기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야? 처음에는 직접 얘기하려고 했어. 근데 내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더라. 그리고 내 직장에 가려고 했는데 수상한 사람들이 계속 내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없었어. 민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살던 집에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놓고 가끔 들어와서 상황을 확인했다는 거였어요.
미선아, 내가 위험할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거든.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열쇠는 언제 만든 거야? 그리고 왜 화분 밑에 숨겨놨어? 민수가 잠깐 멈칫했어요. 그게 사실은 숨겨왔던 진짜 이유. 민수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미선아, 사실 내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거짓말이 있어. 역시나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야? 그 상속 얘기는 진짜야. 내가 정말로 큰 재산을 상속받았어. 그것도 사실이고 너를 노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야. 그럼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그들 중 한 명이야.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뭐라고? 미안해, 미선아. 처음에는 정말 돈 때문이었어. 내가 사업 실패하고 빚이 너무 많아졌거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접근해서 내 상속 재산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설득해서 헐값에 팔도록 하라고 했어.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전 남편이 저를 속이려고 했다니. 그래서 그동안 내 집에 몰래 들어온 거야? 나를 감시하고 속이려고? 처음에는 그랬어. 내가 혼자 사는 패턴을 파악하고 언제 접근할지 타이밍을 보려고 했어. 민수가 계속 설명했어요. 열쇠는 한 달 전 제가 회사에 간 사이에 열쇠 수리업체를 가장한 사람이 와서 복제해 갔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화분 밑에 숨겨둔 것도 그들의 짓이었다고 했어요. 그럼 그동안 나한테 한 모든 행동이 다 연기였던 거네. 아니야. 그게 아니야. 민수가 급히 손사래를 쳤어요. 처음에는 그랬지만 내가 혼자 사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 내가 이혼 후에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작은 집이지만 예쁘게 꾸며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옛날 기억들이 되살아나더라.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작은 원룸에서도 행복했던 그 시절 말이야.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야. 내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어. 너를 보호하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이미 그들과 연관되어 있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어. 민수는 그래서 몰래 집에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고 저를 보호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은 뭘 하려고 하는 거야? 미선아, 내가 알아야 할 게 있어. 그 사람들이 곧 직접 나설 거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이게 내 상속 서류들이야. 그리고 이건 그 땅의 감정평가서야. 진짜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봐. 서류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상속받은 땅의 가치가 50억 원이 넘었어요. 50억? 이게 진짜야? 응. 그 일대가 전부 개발되면 가치는 더 올라갈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한테 5천만 원 정도만 주고 사려고 해. 정말 어이없었어요. 50억 원짜리 땅을 5천만 원에 속여서 사려고 했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 그들이 내 일상을 다 파악하고 있거든. 그리고 정식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아야 해. 하지만 여전히 민수를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처음부터 거짓말로 시작했잖아.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미선아, 나도 알아.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만은 나를 믿어줘. 내가 정말 위험해. 전 남편의 고백. 민수는 계속해서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미선아, 사실 나는 이혼한 걸 후회하고 있었어. 5년 동안 계속 후회했어.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해? 왜냐하면 이게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도와주면 그 사람들이 날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 민수의 표정이 정말 진지했어요. 농담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나한테 준 조건은 단순했어. 내가 자발적으로 땅을 팔도록 설득하면 내 빚을 전부 없애주고 수수료도 주겠다는 거였어.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이었지. 얼마나 빚이 많은데? 3억. 사업 실패하고 보증도 잘못 써서. 3억이라는 큰 돈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속여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후회했어.
우리가 왜 이혼했는지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고, 민수가 계속 고백했어요. 당시에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성격 차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내가 너무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 내가 나보다 더 안정적인 직장에 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잖아. 그게 내 자존심에 상처가 됐던 거야. 그때가 생각났어요. 정말 사소한 것들로 자주 다퉜었거든요. 누가 더 많이 벌었는지, 누가 더 집안일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깨달았어. 그런 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걸.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했던 건데.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미선아,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5년 전 이혼할 때도 완전히 미워해서 헤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복잡했어요. 민수야,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 우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맞아. 미안해. 그런데 정말 위험해. 내일 당장 그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 민수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그들이 준 가짜 계약서야. 내가 이걸 보면 그냥 일반적인 토지 매매 계약서로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계약이야. 서류를 보니 정말 교묘하게 작성되어 있었어요. 일반인이 보면 그냥 평범한 계약서 같았거든요. 그들이 내일 오후에 찾아올 예정이야. 정중한 척하면서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여기서 나가야 해.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하고. 민수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선아, 나를 믿어줘. 이번 한 번만.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지만 아직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민수야, 내가 정말 진심이라는 걸 어떻게 믿어? 민수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그 안에는 민수와 낯선 남자가 나누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 아직도 설득 못했나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조금 더 시간을 주세요.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해 봐야겠는걸요. 민수 씨가 안 되면 직접 나서야죠. 직접?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위험하든 말든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까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죠. 녹음을 들으니 민수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정말 위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시는 허락할 수 없는 경계. 녹음을 듣고 나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수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야, 내가 나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건 고마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 허락 없이 집에 들어오는 건 명백한 범죄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미안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리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둘게. 이번 일이 끝나면 우리는 다시 남남이야. 설령 내가 나를 도와줬다고 해도 우리가 다시 결합할 수는 없어. 민수의 표정이 아쉬워 보였지만 저는 확고했어요. 5년 전에 우리가 이혼한 이유들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 오히려 이번 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확실하게 알게 됐어. 미선아. 아니야. 내가 처음에는 나를 속이려고 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후에 마음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허락 없이 집에 들어와서 내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은 내 도움이 필요해. 그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협력해야겠지. 고마워, 미선아. 고마워할 일 아냐.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내가 이 일에 연루시킨 거니까. 저는 계속해서 경계선을 명확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연락할 때는 반드시 미리 말해. 갑자기 나타나거나 몰래 뭔가 하거나 하지 마. 모든 걸 투명하게 해. 알겠어. 그리고 이 일이 끝나면 우리는 정말로 연락하지 않기로 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민수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여기서 나가야겠어. 안전한 곳으로. 내가 아는 곳이 있어.
친구 집인데 당분간 거기서 지낼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아는 곳은 안 돼. 혹시 그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찾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수진이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당분간 수진이 집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그럼 변호사는? 내가 직접 알아볼게. 너는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해. 내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알겠어. 그런데 미선아, 정말 조심해. 그 사람들이 어떤 수를 쓸지 몰라. 그날 밤 저는 급히 짐을 쌌어요. 당분간 필요한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민수는 저를 도와주면서도 계속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어요. 미선아, 정말 미안해.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일단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게 먼저야. 짐을 다 싸고 나서 집을 나서려는데 민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미선아,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가져가. 민수가 준 건 작은 녹음기였어요. 혹시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협박하거나 하면 이걸로 녹음해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 고마워. 수진이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계속 불안했어요. 정말 제가 50억짜리 땅의 주인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는 것도요. 법적 조치를 결심하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민수가 준 서류들을 모두 가져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변호사 선생님은 서류들을 보더니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큰 재산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근한 걸 보면 전문적인 사기 조직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하기 위해 등기부등본도 다시 확인해 보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즉시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진행해 주었어요. 경찰 신고도 하고 땅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절차도 밟았어요. 의뢰인 분이 정말로 이 땅의 합법적인 상속인이 맞습니다. 할머니께서 작년에 돌아가신 후 자동으로 상속이 된 거예요. 그럼 제가 정말 50억 원의 땅 주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의뢰인 분이 그 사실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상속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 선생님 설명으로는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가족들이 알고 있던 재산과 실제 재산이 달랐던 것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구입한 땅인데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였어요. 그래서 이런 사기 조직들이 틈을 노린 거군요. 상속인이 모르는 사이에 헐값에 사려고 했던 거죠. 그날 오후 정말로 그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수진이 집에 있는 저에게 민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선아,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왔어. 지금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뭐라고 해? 아직은 정중하게 대화하자고 하는데 내가 없으니까 언제 돌아오는지 묻고 있어. 절대 내 위치 말하지 마. 당연하지. 그런데 얘들이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기다리겠다고 해. 변호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경찰에 상황을 알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정체도 파악해 보기로 했어요. 의뢰인분, 이런 사기 조직들은 보통 여러 명의 피해자를 동시에 노리고 있어요. 의뢰인분 사건을 해결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용기를 냈어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 정면으로 맞서고 싶어요.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서 당당하게 대응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쪽에서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들의 불법 행위를 경고하고 정식 절차를 통해 토지 매매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하죠. 그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이 시작됐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모든 걸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었어요. 나를 지키는 선택. 일주일 후 드디어 그 사기 조직과 직접 대면하는 날이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저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 선생님, 경찰, 그리고 민수도 함께였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점잖아 보이는 사람들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정중한 말투를 사용했어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법적 근거를 들어 따지자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우리는 합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매는 자유로운 계약 행위잖아요.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려고 했잖아요. 이건 명백한 사기죠.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단지 시세에 맞는 적정한 가격을 제시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변호사 선생님이 준비해온 자료들 앞에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들이 다른 피해자들에게 똑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는 증거들이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사과하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도 받게 됐어요. 미선 씨, 정말 잘 해결됐네요. 앞으로는 정식 절차를 통해서 토지 매매를 진행하시면 돼요. 변호사 선생님 말로는 제가 원한다면 그 땅을 정당한 가격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소유하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할 것 없어요. 모든 일이 해결되고 나서 민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어요. 미선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안전하게 해결해서. 민수야, 도움 줘서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계속 속았을 수도 있어. 미안해, 처음에 잘못된 일에 연루돼서. 그리고 내 사생활 침해한 것도. 민수의 표정이 정말 미안해 보였어요. 그래도 결국엔 올바른 선택을 했잖아. 그걸로 됐어. 미선아, 혹시 정말 우리가 다시 시작할 기회는 없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수야, 우리는 5년 전에 이미 끝났어. 이번 일을 통해서 너에 대해 새로운 면을 알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래. 알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자. 우리가 결혼했을 때도 나쁘지 않았으니까.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고마워. 그럼 잘 살아, 미선아. 너도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정직하게 살아. 그렇게 민수와 완전히 작별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어요. 50억 원의 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결국 저는 그 땅을 팔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팔지 않고 시간을 두고 정당한 가격에 팔았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차렸어요. 항상 꿈꿔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집도 장만했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안전하고 온전히 제 공간인 집을요. 가끔 그 일을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많은 걸 깨달게 해준 경험이었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다시는 누구든지 제 허락 없이 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는 행동은 잘못된 것이니까요. 지금은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제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제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정말로 온전히 제 것이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혼자 사는 게 외로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평온함이 더 소중해요. 그리고 언젠가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민수와의 일은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웠고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누구도 저를 속이거나 이용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내 집은 내가 지키는 것,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하는 것, 그리고 내 경계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모두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 되세요.